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긴 뭐라 그래? 지난번에 사업자금 부탁드릴 때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저는 괜찮아도 집사람한테 그러시는 거는 못 참아요. 엄마가 돈이 많으시다고 저희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네요. 전화로 어머니를 탓하며 절연하자는 아들. 나 진짜 서운해서 전화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왜 그런지는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받은 거야. 나도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해. 오빠가 왜 그렇게 서운해 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또 딸. 너희는 어떻게? 줘도 끝이 없니? 우리가 뭘? 끝없이 주는데도 더 안 준다고 연을 끊는다 그러고. 너희는 엄마랑 절연하는 게 그렇게 쉽니? 쉬운 게 아니라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 해준 건 모르겠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그러잖아. 그러면 엄마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정동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 없이 키운 아들, 딸. 정 씨는 70이 넘는 동안 자신의 삶엔 오로지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효도가 아닌 절연. 돈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수틀리면 연을 끊자는 말을 쉽게도 내뱉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정작 해외여행 갈 땐 어머니를 챙기는 자식 하나 없고 지들끼리 좋았죠. 정 씨는 허무함에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달리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인생을 찾는 게 득일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걸 모르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자식들이 중요했기에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 손해보는 것은 40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정 씨도 넌떨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절연하면 누가 더 손해일지 지켜보자 싶었죠. 정 씨의 남편은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가 딸이 돌이 안 됐을 때였으니 그 막막함이 이루 표현할 수 없었죠. 혼자의 힘으로 자식 둘을 키우기가 어떻게 쉬웠을까요? 남편이 죽고 나온 보험금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금액도 그렇다고 적은 액수도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벌지 않고 쓰다 보면 그 돈은 금방 바닥이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여러 식당에서 일을 하며 3년간 친정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일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날 아이 둘을 데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식당 계약했어요. 좀 더 살다 나가지. 엄마도 힘든데 그만 얹혀 살아야죠. 열심히 벌어서 3년간 은혜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더 못 도와줘서 엄마가 미안하지. 정 씨는 친정엄마의 집에서 나와 다른 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축해두었던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3년간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준비해왔던 매운갈비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규모도 크지 않고 처음엔 손님도 없었죠. 이렇게 보험금도 날리고 돈도 못 벌고 끝나나 싶었습니다. 여전히 어린 자식들은 어렸고 정 씨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왔는지 식당을 차린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손님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연 보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의 세 가족은 점점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루도 제대로 쉰 적 없이 식당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TV에도 출연해서 크게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뒤 식당은 100평으로 넓혀 이전도 했고 세 식구 함께 살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365일 휴일 없이 영업합니다. 식당 입구에 가장 크게 적혀 있는 문구였습니다. 문에 적혀 있는 대로 식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있기에 몸이 안 좋으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기도 했지만 출근을 아예 안 한 적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집이 온 동네 돈 다 쓸어 모으네요.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아니, 여행도 안 가세요? 여행은 안 간지 오래되긴 했네요. 아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왔어도 진짜로 식당 문을 안 닫더라고요. 에이, 닫으면 안 되죠. 하루를 쉬면 그날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세월이 30년이 넘었고, 그래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제대로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여기 앉아보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한산해지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맞은편에 정씨를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요. 밥은 먹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정씨는 괜스레 긴장이 됐습니다. 저 급하게 사업자금 좀 융통해 주실 수 있어요? 또, 이번엔 큰 건이라서 그래요. 잘 되면 곱절로 돌려드리죠, 당연히.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하지 않고서는 쭉 이 사업, 저 사업을 기웃거렸습니다. 여러 사업을 시도하니 지금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융통해달라고 한 게 벌써 여러 번이었습니다. 정 씨도 요식업을 하며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큰 돈을 벌겠다며 늘 일을 벌렸습니다. 그것마저도 정 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시도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3년 전쯤 빌려간 후로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당이 돈도 잘 버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작년에 웬 젊은이들이 영상을 촬영해 가더니 어디에 올라갔는지 이제는 점심, 저녁 시간이 되면 식당 앞 주차장까지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식당이 2배는 더 바빠졌는데 그걸 보고는 아들이 슬그머니 찾아온 것이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거래처도 확실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도와주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되니 제발 좀 잘 됐으면 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원하니 자꾸 다른 사업을 찾아다니는 것인 듯 했죠. 식당에 직원도 더 구해야 되고 정신없어. 얼른 가봐.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난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직원 구하신다고요? 많이 바쁘세요? 직원이 지난주에 그만뒀는데 요즘 더 바빠져서 한국인으로 구하려는데 잘 안 구해지네. 안 그래도 그런 거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는 며느리. 아무래도 가족이 낫잖아요. 새로운 사람 쓰는 것보다. 저도 용돈벌이도 좀 하고요. 정말? 네. 큰애 내년에 고3 되니까 그때까지 1년 정도 도울게요.
정 씨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줘야 해? 에이,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챙겨주세요. 며느리는 내일부터 출근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에게 월급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도 고맙고 아무래도 사업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며느리이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게 챙겨줘야 할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정 씨는 일반 직원이 받는 월급의 2배 정도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월급을 받고 흡족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죠. 카운터는 내가 볼 테니까 다른 일 봐요. 며느리가 카운터를 보고 있던 직원을 보냈습니다. 정 씨는 화분을 정리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한숨을 지으며 말이죠. 지난 한 달간 지켜본 며느리는 도무지 식당 일에 익숙해지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계산 실수를 이틀에 한 번꼴로 했는데 곧 죽어도 카운터에만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내가 볼 테니까 저기 좀 도와줘.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테이블을 치우느라 다들 분주해 보여 정 씨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떠름한 기색으로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가 우편물들을 확인하며 있는데 부엌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좀 하라니까요. 힐끗 부엌을 보니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서 직원들에게 이리저리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치가 아파와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때 딸이 손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밥 먹으려고 왔어. 그러더니 창가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딸과 손주에게 정 씨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딸이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왜 저래? 남의 식당에서. 정 씨가 대답을 않고 있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우리 집 맞은편에 아파트 알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5년 정도 됐지. 거기 앞동에 집이 하나 나왔는데 이사 가고 싶더라고. 그래? 정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딸이 은근히 말했습니다. 근데 비싸. 우리 집 팔아도 빠듯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2억만 좀 도와줘. 2억을 너무나 가볍게 입에 올리는 딸 때문에 정 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얼굴만 보면 왜 다들 돈 타령인지. 이 여기 무슨 개 이름이니? 아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엄마한테는 개 이름일 수도 있지.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고 빈 그릇이 가득한 테이블들을 보며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도와준 거 아니야? 빌려달라던데. 그러면 너도 오빠만큼만 빌려줄게. 정 씨가 아들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말하자 딸은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었는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사를 못 가지. 나머지는 너희가 벌어서 사면 되잖아. 그러자 이번엔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딸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9시에 출근해야 하는 며느리인데 10시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10분, 20분 늦었는데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눈 감아주니 이제는 말도 없이 1시간씩 지각하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늦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심 준비를 하는데 또 다시 큰 소리를 내는 며느리. 아니, 내가 여기에다가 놓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이 그릇들은 원래부터 여기에 놨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여기다 두면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밑에다 놓으라고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왜 또 이렇게 놔요?
며느리가 호통을 쳤고 직원도 말대꾸를 하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상태로 며느리의 말에 따랐습니다. 정 씨의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인데 일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며느리가 사장의 며느리란 이유로 가르치려더니 분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대로 정리하는 직원을 보며 휙하니 뒤돌아 가버렸고 정 씨는 서둘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붉어진 눈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알지, 알아. 내가 잘 말할게. 직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잘 못 챙겼네. 미안해. 뒤에 가서 조금 쉬다 와. 정 씨는 직원을 달랜 뒤에 며느리를 찾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식당 뒤 벤치에 앉힌 뒤에 말했습니다. 다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돼. 직원들이 뭘 잘못하면 나한테 말해. 아니, 몇 번을 말했는데 그 직원이 매번 제 말을 무시하잖아요. 어머니가 보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시라니.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며느리도 정 씨의 말이 고가운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직원이 우리 식당에서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이야. 식당 일에 대해서 알아도 그 직원이 훨씬 잘 아는 게 당연했습니다. 요즘 한국인 직원 구하기도 힘든 때인데 가장 일 잘하는 직원이 며느리 때문에 그만둘까봐 골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도 좀 잘 지키고 해줘.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잖아. 정 씨는 며느리를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두지 않으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직원들을 잃게 생겼으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없이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직원들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좀 지켜달라고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퇴근도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오늘도 늦나 싶어서 정 씨도 화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도 나오지 않은 며느리 때문에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들려온 대답이 기가 막혔죠. 애엄마가 이제는 일 못하겠대요. 뭐라고? 그만둔다는 소리야? 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대답을 않고 있자 오히려 아들이 정 씨를 탓했습니다.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 그래? 아니, 직원들한테 한마디 했다고 집사람을 혼내셨다면서요. 출근 시간 가지고도 뭐라 그러시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니?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래도 그런 말은 하긴 하셨다는 거네요. 다른 직원이랑 비교하고 애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간 거였는데 저까지 마음이 너무 상하네요. 그런 게 아니래도 직원한테 큰 소리로 뭐라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어쨌거나 어머니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어야죠. 지난번에 사업자금 부탁드릴 때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저는 괜찮아도 집사람한테 그러시는 거는 못 참아요. 어머니가 월급 주는 입장이라고 저희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머니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네요. 당황한 정 씨가 말이 없자 끊어진 전화. 황당한 마음을 추스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붉어진 며느리의 얼굴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말없이 일을 그만두고
아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할 만한 일이었는지 정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금 얘기를 언급한 것을 봐서는 내심 아들이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에 이런 결론이 나온 듯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생각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서운하다는데 정씨 자신이 사과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니 내가 왜 사과를 해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결국엔 생각의 끝은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며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딸이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는지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일 그만뒀다며? 네 오빠가 그래? 그러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화가 난 것 같던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새언니 일 그만뒀으면 직원 자리 하나 비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강훈이 좀 알바로 써줘. 올해 수능을 본 손자를 2달 동안 직원으로 써달라는 딸. 강훈이를? 응, 알바 자리 구할 거라는데? 이상한 데서 일하느니 엄마 식당이 낫잖아.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거라고 돈 모은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선주는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살이 된 손자가 할 줄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계산은 못하겠는데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카드 받으면 여기 이걸 누르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 조작법이 간단하니 실수할 일 없을 거라고 대답하려던 정 씨는 도로 말을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종종 실수를 하곤 했으니 말이죠. 그럼 강훈아, 너는 여기 서서 이것 좀 나눠줘.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 식당 일을 한 경험도 없었고 요령도 없어서 나중에는 대기하는 손님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일을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일했을 때 정 씨는 또 고민이 됐습니다. 하는 일이 없더라도 한 달 동안 잘 출근을 했고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겠다는 손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했죠. 그래서 봉투에 5만 원짜리로 두둑하게 넣어서 보냈습니다. 보통 직원보다 100만 원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월급 다음 날 손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한 차례 경험이 있기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조금 늦는 것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출근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손자 때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훈이가 안 왔네. 그러자 왜 불길한 예감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짜 엄마한테 서운해. 오빠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엄마 편 들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강훈이 월급날이었잖아. 봉투 보니까 350만 원 들어있더라. 그래. 여행 갈 돈 모은다길래 100만 원 더 넣었어. 그런데 딸은 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한테는 450만 원 줬다며? 월급으로? 근데 우리 강훈이는 왜 350만 원이야?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미안할 정도로 챙겨준 것이었는데 그게 부족하다며 하소연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야?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서운한 게 있다고 말도 없이 출근을 않는 건 무슨 예의인지 몰랐죠. 내가 새언니 얼마 받은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오빠네랑 차별하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 이사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내 돈으로 사라고 그러고
돈도 잘 벌면서 그렇게 아까워? 나 진짜 서운해서 전화 안 받으려다가 그래도 왜 그런지는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받은 거야. 나도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해. 오빠가 왜 그렇게 서운해 했는지 알겠다. 황당하다 못해 이제는 반박조차 할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들, 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면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정 씨는 한참을 딸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저도 끝이 없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끝없이 주는데도 더 안 준다고 연을 끊는다 그러고. 너희는 엄마랑 절연하는 게 그렇게 쉽니?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그러면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 해준 건 모르겠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그러잖아. 그러면 엄마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 딸은 정 씨를 오히려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짚어보고 딸을 설득하려 했겠지만 이제는 정 씨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그냥 절연하고 살자. 그러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휴대폰을 든 채로 굳어있을 딸의 모습이 눈에 환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도 태연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정도로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친 두 자식을 잃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쩔 땐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땐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땐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야속하게도 그런 정 씨에게 정말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여동생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국적인 배경인 것을 봐서는 외국인 듯 했죠. 언니, 사진 보낸 거 봤어? 봤어. 근데 왜 언니는 없어? 우리 딸내미가 보여줬는데 언니는 같이 안 갔나 해서 전화한 거야. 아무리 서운한 게 있다고 해도 어떻게 언니만 쏙 빼놓고 해외여행을 가? 정 씨도 속으로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꼭 정 씨에게 보란 듯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듯 했습니다. 요즘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는 정 씨를 알기에 여동생이 화가 나 연락했습니다. 참, 먼저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해야지. 너무했다. 아니, 언니 옛날에 애들 준다고 땅도 사놓고 그랬잖아. 근데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네? 속사정을 자세히는 몰라도 그동안 정 씨가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는 동생은 자기가 더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년 전쯤 나중에 자식들 물려주자 하고 땅도 사놨습니다. 아들, 딸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자신이 죽어도 자식들은 풍족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면 부모는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절연하면 누가 손해인지 지켜보자. 정 씨는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정 씨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에게도 놀랐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들, 딸이었는데 그런 아들, 딸이 없어도 정 씨의 인생은 잘 굴러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정 씨는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개인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했던 말처럼 내 시간도 보내고 번 돈도 좀 쓰고 살자 싶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었다면 그 정도 여유도 없이 뒤치다거리만 해야 했을 텐데 자식들이 없으니 부자가 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냈지?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전에는 서운한 게 커서 좀 욱했던 것 같아요. 웬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아들. 그러니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시고요? 없다. 아, 그래도 이제 좀 식당 일도 쉬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도 쉬엄쉬엄 하고 있어. 놀러도 다니고. 그러자 아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저랑 집사람이 같이 해볼까 해서요. 그러면 그렇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던 정씨만 끝까지 바보였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내가 힘쓰는 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없어. 그래도요. 이제 70세도 넘으셨는데. 아니, 정씨가 딱 잘라 말하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 주려고 예전에 사둔 땅이 있어. 정말요? 아들이 언제 입을 다물었냐는 듯이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래. 근데 그냥 그거 팔아버리고 다 써버리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끈은 너희들에게 줄 일 없으니까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연을 끊다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드렸잖아요. 그때는 그냥 홧김에 해본 말이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 이젠 내가 너희 엄마 하기 싫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식당 일을 뭐하러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너희한테 물려줘야 하니. 이 돈 저 돈 다 해서 실컷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거다. 그러다가 아프면 식당 처분하고 그 돈으로 또 간병인이나 쓰지 뭐. 그러니까 너도 애써 끊어진 인연 이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네가 원했던 거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까지 실망만 주는 아들 덕분에 더 덤덤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땅 얘기 뭐야? 그런 얘기를 왜 숨기고 있었어? 미리 말하면 뭐가 달라졌니? 그럼 내가 삐지지도 않았지. 나는 엄마가 우리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가 해서 서운했다고. 절연하자는 말을 삐졌다는 말로 포장하는 딸이 기가 찼습니다. 너희는 그게 참 쉬운가 보다. 부모 자식 사이를 끊었다 붙였다. 에이, 부모 자식 사이를 말 한마디로 끊을 수가 있어? 그냥 하는 소리지. 그러니.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다시 붙이질 못하겠다. 네 오빠랑 통화했으면 알겠지. 너희한테 남겨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끊자. 아니야. 엄마, 미안해. 더는 딸의 목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의 헌신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퍼부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땡전 한 푼도 아들딸에게 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땅도 다 처분해서 펑펑 쓰며 살 계획이었고 식당도 좀 더 나이 들면 처분해서 아끼지 않고 여유롭게 살다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쓰면서 살아야겠죠. 남은 인생이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식에게 벗어나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랑 딸이 미안하다고 식당에도 찾아온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고는 정씨는 남처럼 대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직원을 시켜 쫓아내버렸죠. 연을 끝내 만회하더니
정 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정 씨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연을 끊으니 누가 후회하고 있는지였습니다. 늘 당연했던 부모의 사랑과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겠지만 더 이상은 정 씨도 자식에게 퍼주고 오히려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지난주에 계속 안 보이시던데요. 여행 좀 다녀오느라 자리 비웠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폈네요. 지난번에 왔던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 정 씨는 웃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정 씨도 홀가분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 용돈을 줄여야겠네. 장모님 용돈을? 그럴 필요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해외여행 말고 강릉이나 제주도 같은 데 보내드리면 되지. 그래도 칠순이시잖아. 그리고 내후년에는 우리 아빠 칠순인데. 장인어른은 상황이 다르지. 아, 우리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돈도 있으시면서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리고 자꾸 병원비 얘기도 꺼내시고 좀 부담스러워. 오늘은 지호 용돈도 안 주시던데. 에이, 갑자기 아들 효도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나. 미안해, 여보. 멀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이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아낌없이 키운 아들이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에게는 땡전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했던 아들입니다. 만약 처가에까지 그랬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장가 안 간 처남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아들이 제 부모에게만 짠돌이처럼 구는 것이 참 서운했습니다. 돈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면 사람이 옹졸해 보일 듯 해서 참은 게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이 들어 돈 들어갈 일이 생기자 거리를 두다 못해 매정하게 내쳐버리는 아들을 보며 이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부부도 더 이상 아들에게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사양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부모에게 10원 한 장도 못 쓰겠다길래 이 씨도 똑같이 해주었더니 아들은 연을 끊자는 것이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잊은 듯 했죠. 하지만 이 씨도 더 이상은 자식에게 호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씨 부부는 장사를 하다가 5년 전에 은퇴해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연이랑 결혼하려고요. 10년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4살 어렸고 3년간 교제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연이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은 도와주기가 좀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 당시엔 이 씨 부부도 고민이었습니다.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어여뻤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고 본인도 취직을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연이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반대하셨는데. 허락을 못 받은 거야? 아니요. 허락은 하셨어요. 근데 걱정은 좀 돼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당시 며느리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결혼하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서도 아들이 꼭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이 씨도 탐탁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 아빠가 지분해 줄게.
그래도 둘이 같이 벌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아들은 대단한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기반이 다져진 상태에서나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10년, 20년 월급 모아도 집 한 채 사기가 힘든 시대이니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모았던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이었죠. 아들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상의해서 아끼고 아껴가며 마련한 자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아들의 직장은 이 씨의 집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처에서 집을 사려고 했지만 요즘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 예산에 맞는 금액대의 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매물을 찾지 못하자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작은 데로 이사를 가고 이 집을 종민이 주자고. 우리 집을? 그래. 우리는 동네 상관없이 갈 수도 있고 넓은 집은 필요도 없잖아. 듣고 보니 남편의 생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의사를 물었을 때 아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30분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고 아들은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년간 이 씨는 아들에 대해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되었죠. 지난 추석쯤이었습니다. 저희 왔어요. 추석 명절이 되기 이틀 전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이 씨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30분 거리였지만 보고 싶다고 매번 볼 수 있는 아들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한 상 가득 음식들을 차려놓았죠. 추석 이틀 전에 아들 가족이 온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레 출발하는 거야? 네. 새벽 일찍 나가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우리 지호도 좋겠네. 해외여행 가서. 짱 좋아요. 추석에는 처가 식구들과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 씨네 집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돈 총각도 간다고? 당연히 처남도 데리고 가야죠. 며느리 남동생이 29이었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처가 식구들과 어디를 갈 때면 챙겨서 가는데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서운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데리고 가.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1, 2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는 듯 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국내라도 꼭 안 사돈, 바깥 사돈, 사돈 총각까지 모두 데리고 갔죠. 그런데 이 씨와 남편은 예외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다니시면 되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이 씨 부부는 여력이 있으니 알아서 가라는 뜻인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며느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저희만 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며느리의 말에 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담을 조금 섞어서 말했지만 부담을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지호 받아. 감사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녁을 먹고 일어서자 이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엔 명절이라 특히 넉넉히 넣었지만 가끔씩 손자가 오면 빈손으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늘 빈손으로 왔다가 두 손 가득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도 선물 한 번 사온 적이 없었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10년 정도 쌓이니 이 씨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줬으면 서운해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인 이상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다 같이 축구 경기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축구? 여기 옆에 경기장? 네, 맞아요. 저희 가족이랑 처남이랑 같이 보러 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7시 반이라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주차도 힘들고 해서요. 엄마 집에 가서 저녁 한 끼 먹을까 하고요. 차도 좀 세워두고. 사돈 총각이랑 같이? 네, 괜찮으시죠? 알았어. 밥 차려 놓을게. 이 씨가 사는 집 바로 옆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씨는 급하게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아들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돈 총각까지 온다니까 아무래도 밥상이 신경 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요. 축구 보러 가기로 했다고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는요? 어서 앉아요. 인원이 많아서 거실에 큰 상을 펴서 차렸습니다. 다 같이 둘러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식사를 했죠. 근데 매형 차 트렁크 쪽에 찌그러진 게 원래 있던 거죠? 아, 그거는 전부터 있었어. 이제야 봤어요. 전 또 제가 한 줄 알고요. 아들과 사돈 총각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아, 종민이 네가 차를 준 거야? 이 씨가 아들을 향해 묻자 사돈 총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예. 작년에 저 취업 기념으로 매형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렁크 쪽이 찌그러진 아들의 차라면 아, 그거 엄마가 주셨던 거거든. 정말요? 그건 원래 이 씨의 차였습니다. 덕분에 잘 쓰고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아, 여보. 치킨 시켰지? 응. 여기로 시켰어. 이 씨는 사돈 총각에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짐작이 갔습니다. 1년 전에 아들이 사정사정 하길래 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차가 고장이 나서 돈이 많이 든다며 달라고 했는데 이 씨가 처음에 거절하자 60대가 넘어서는 운전을 하면 큰일이 난다며 어찌나 닥달을 해대던지 거의 강탈해가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사돈 총각의 손에 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종종 잘 타고 있냐고 물으면 그렇다는 대답만 들었었는데 사돈 총각 얘기를 들어보면 이 씨가 준 뒤로 바로 사돈 총각에게 넘어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 차 가지고 따지기도 그렇고 사돈 총각도 있는 앞에서 꺼낼 말도 아닌 듯해서 이 씨도 바뀐 화제에 맞장구 쳤습니다. 지금 치킨도 먹게? 아니요. 이제 축구 시간 다 됐는데요. 축구장에서 먹으려고 그러죠. 치킨을 사가도 되는 거야? 네. 다 돼요. 거기도 팔긴 하는데 줄도 길고 정신없어서 사서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그 말을 하자 바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치킨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봉투가 2개였습니다. 치킨을 2마리 시킨 모양이었습니다. 내심 하나는 이 씨 부부 먹으라고 시켰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흰 이만 가볼게요. 차 두고 갔다가 끝나고 타고 바로 갈게요. 식사를 마친 이 시간이 7시였습니다.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면 딱 좋다고 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문 앞에 있는 치킨 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자, 사돈 총각까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무슨 넷이서 치킨을 2마리나 먹어?
이 씨도 조금 황당한 기분이 들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나는 우리 한 마리 주는 줄 알았네.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지 몰라도 이 씨는 섭섭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씨가 쪼잔한지 아니면 밥은 얻어먹고 치킨 시키는 김에 한 마리 더 시켜서 엄마 아빠 줄 생각은 안 하는 아들이 쪼잔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이 이 씨 부부에게 돈 한 푼 제대로 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치킨 같은 것도 말이죠. 보면 처갓집 식구들과는 자주 외식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씨 집에 오면 꼭 밥을 차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다 가끔 바깥에서 식사를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 씨가 계산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았죠. 지난 어버이날까지 이 씨가 계산했다고 하면 말 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씨 부부가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사돈네와 비교하면 그마저도 대단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들이 사돈 총각한테 차까지 주는 것도 보면 처가에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이제는 처갓집과 이 씨 부부를 차별하나 싶어서 기분이 떨떠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음 가는데 돈이 가는 것 아닌가 싶었으니 말이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더니 며느리가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금 섭섭하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이 씨 부부를 크게 충격받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아니, 쓰러진 게 아니라 집 앞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왔어. 넘어졌다고요? 어쩌다가요? 어제 비 왔잖아. 근데 오늘 너무 추워서 바닥이 얼어 있었나 봐. 지나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눈앞에서 쿵 하는데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다. 원래 디스크도 좀 있으셨잖아요. 입원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놀라서 구급차 타고 오긴 했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괜찮은가 봐. 네 아빠가 입원은 하기 싫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갈 건데 너 퇴근했니? 지금 퇴근 중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좀 와서 병원비 좀 대신 해줄래? 경황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갑을 놓고 왔어. OTP가 없어서 이체를 못하네. 며칠 입원할 줄 알고 나중에 퇴원할 때 수납하려고 집에도 안 다녀왔지 뭐야.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갈게요. 아침에 같이 산책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남편이 넘어지는 바람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수납을 해야 해서 급하게 집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다행이었죠. 아들은 통화한 지 20분이 채 안 되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병원비 내고 올게요. 이 씨는 남편 옆에 있다가 수납하고 있는 아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결제를 하고서는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시면 보내주셔야 해요. 병원비? 네, 까먹지 말고 주세요. 참, 집에 돌아가면 보내줄 생각이었지만 그걸 또 결제하자마자 자신의 입으로 칼같이 강조하는 아들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서서 아들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차를 세워놓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 없죠? 저도 용돈 받아서 쓰는 입장이에요. 제 비상금으로 낸 거라서 꼭 주셔야 해요. 자신의 지갑을 열어 보이면서 또다시 병원비 얘기를 하는 아들을 보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싶었습니다. 섭섭한 것을 떠나서 이제는 아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지려 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왔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아득바득 받아가야 하는지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처남에겐 어떻게 차를 줬고 장인 장모를 데리고 어떻게 해외여행까지 갔는지. 잠시만 기다려라. 이 씨는 남편을 집에 데려다 놓고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창문을 툭툭 치자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자, 병원비. 됐지? 이 씨는 아들이 제대로 지폐를 건네받기도 전에 뒤를 돌았습니다. 병원까지 와준 것은 고마웠지만 이제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오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놈한테 퍼주지 마. 남편도 수납할 때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는데 차에서 병원비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는 내심 서운했던 것 같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금액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 부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을 확인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돈의 병원비였다면 돌려받았을까? 어쩐지 절대 아닐 듯 했습니다. 퍼주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그게 물론 사돈 잘못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부모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치킨이나 밥값이 아닌 병원비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더 싱숭생숭해서 쉽게 잠 못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말대로 이제는 아들에게 퍼주는 것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퍼주지 않으면 서운해질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이 씨의 칠순을 한 달 정도 남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오늘 좀 갈게요. 저녁도 먹고요. 혼자서? 아니요, 지호 엄마랑 지호랑 같이 가죠. 닭도리탕 같은 게 먹고 싶은데. 그럼 닭도리탕 하는 식당으로 가. 식당이요? 그래. 재료도 없고 사 먹고 말어. 아들네 가족 온다고 또 급하게 장봐와서 진수성찬 차리는 일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 씨가 먼저 바깥에서 먹자고 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반갑지 않은 기색을 보인 적도 없으니 말이죠. 그날 바로 병원비를 주었던 것도 돈을 받아 기분 좋을 뿐 이 씨의 기분이 어떤지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아들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엄마 칠순 때문에요. 그래도 칠순인 줄은 아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잔치 같은 거는 좀 번거롭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안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좋은 데서 식사 함께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알았다고 하고 말았을 텐데 이 씨는 다른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아빠도 여행 가고 싶은데 해외로? 네 아빠 칠순 때도 밥만 먹었잖아. 해외여행이요? 그래. 네 말대로 요즘엔 다들 잔치 안 하고 여행 간다더라. 효도 여행. 이 씨는 효도여행이라는 말을 무척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운을 띄웠던 건데 아들의 반응에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부담이 되죠. 추석에도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그건 너희끼리 간 거고 우리는 언제 가본 적이나 있니? 그건 다음에요. 근데 갑자기 웬 해외여행이에요.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아까워서 못 간 거지. 그러자 골치 아픈 듯이 인상을 쓰는 아들. 식사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 분쯤 흐르자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거의 다 먹은 상황에서 화장실에 가서 오지 않는 아들 며느리. 이 씨는 계산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뜬 지 10분이 다 돼가는데 둘 다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얼른 가자. 남편도 식사 자리가 유쾌하지 않았는지 어서 돌아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건물 뒤로 돌았습니다. 벽면엔 뒤쪽에 화장실이 있다고 화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어쨌거나 보내드리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엄마 용돈을 줄여야겠네. 장모님 용돈을? 그럴 필요가 있어? 우리 부모님을 해외여행 말고 강릉이나 제주도 같은데 보내드리면 되지. 그래도 칠순이시잖아. 그리고 내후년에는 우리 아빠 칠순인데. 장인어른은 상황이 다르지. 아, 우리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돈도 있으시면서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리고 자꾸 병원비 얘기도 꺼내시고 좀 부담스러워. 오늘은 지호 용돈도 안 주시던데. 에이, 갑자기 아들 효도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나. 미안해, 여보. 차라리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왜 엄마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고장 여행 얘기 한번 꺼냈다가 이렇게 뒤에서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 부부가 해준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 지갑 열리는 것만 중요한 듯한 아들 부부. 그것도 사돈과는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남들은 더 많이 도와주는 부모를 가깝게 모신다던데 이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씨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올 때까지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말없이 남편을 데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늦게 계산하고 나온 아들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모셔다 드릴까요? 이 씨는 그것도 거절하고 택시 타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고 이 씨의 표정도 굳어있자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민아, 아빠가 이번에 디스크 수술을 하려고 하거든. 디스크요? 아들이 백미러를 통해 뒤를 힐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알지? 아빠 허리 안 좋은 거. 저번에 넘어지셔서 더 안 좋아져서 말이야. 근데 수술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이 씨는 이 말을 하려고 아들 차를 탔습니다.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이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수술비가 없으세요? 엄마 아빠가 돈이 어딨니? 너 집 주고 우리도 집 사서 이사하느라 돈도 다 썼지. 모아둔 돈도 있으시잖아요. 진작에 썼지. 일 안 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러자 아들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백미러를 통해서 이 씨가 아닌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거기로 이사를 가셨어요? 더 작은 데로 가시던가 아니면 지방으로 가시던가 하셨어야지. 벌써 병원비 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그럼 그 집을 팔고 작은 데로 가세요. 집만 있으면 뭐해요? 그 말에 이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 씨는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렸고 한동안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러더니 그마저도 뜸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주니 멀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얼마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차에서 네가 한 말을 생각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슨 말이요? 집 얘기요? 그래. 노후에 병원비 많이 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고 집을 덜컥 샀네. 그래서 팔아야겠어.
아, 작은 데로 가시게요? 아들이 어쩐지 반가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야. 그거 팔려고. 그걸 팔아야 돈이 더 되지.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는 아들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사할 날짜는 어느 정도 주면 되니? 한 달이면 돼? 아니,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집만 있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네 아빠랑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아니, 그러면 엄마 아빠 집을 팔아야지. 왜 저한테 주셨던 집을 판다는 말씀이세요? 여력이 안 되면 지방으로라도 내려가셔야죠. 지방 어디? 엄마 아빠도 여기가 편한데. 그리고 나이 들면 큰 병원 많은 도시에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둘 다 엄마 아빠 집인데 뭘 팔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니? 이건 제 집이죠. 아니지. 네가 살고 있는 내 집이지. 아들은 황당한 모양인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 나가요,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수술비 안 드린다고 서운해서 그러세요? 이유가 중요하니? 중요하죠. 엄마 아빠 병원비 타령하는 거 부담스럽다며? 그래서 네 부담 덜어주려는 거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부담이 없을 거 아니니? 넌 부모에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여유 같은 거랑은 상관없어. 그냥 네가 그러고 싶었던 거잖아. 엄마 아빠도 이제 너한테 퍼주기만 하는 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자식에게 기대하게 되고 또 혼자 서운해하고 지친다. 병원비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웠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말이야. 병원비 드리면 돼요? 여행 보내드리면 되고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마음 정했으니까. 이사 날짜 정해서 알려줘. 내일 부동산에는 내놓을 테니까.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여력이 안 되면 지방에 알아봐라. 엄마! 이 씨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리고 부모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아들에게 더 이상 호구처럼 퍼주기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키웠으면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씨도 남편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집은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으로 사야 하는 효도는 이 씨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며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좋고 처가 식구들이 좋으면 그 식구들 끌어안고 오순도순 살아. 그리고 사돈 총각에게 가 있는 차도 돌려주고. 그러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이 뺏어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전까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희 집은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친정에 하는 만큼 제가 잘할게요.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벌어서 너희가 사면 되잖아. 대신 나중에 더 늙어서 우리 노후 책임지란 소리도 안 한다. 우리는 이제 돈벌이도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 집이라도 팔아야지. 며느리가 아니라 손자가 전화한다고 한들 이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2달 뒤에 이사를 나갔고 그 뒤로 이 씨도 아들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는 뭐가 됐든 신경을 끄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 씨는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음고생이 있었는지 이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70이니 앞으로 오래 살면 30년 더 살 텐데 자식 없이 남편과 남은 인생 즐기며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40 먹은 아들의 앞가림까지 부모가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걸 일찍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10년, 20년 흘러서 손자가 크면 이 시부부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거니 생각하며 애써 머릿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이제 엄마도 너 키우는 일 그만둘게. 나 키우는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인우를 키워준 거지. 난 진작에 컸고. 아니 35년 동안이나 너 키우는 일에서 엄마가 손을 못 댄 것 같다. 이제 넌 네가 알아서 살아. 왜 그러는데?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나 지금 모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출발해야 돼. 모임에 애를 데리고 가든 그건 알아서 해야지.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지금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게 아니라 집에 있어야지 당연히. 뭐야, 엄마 화났어? 네가 엄마 나중에 병들어서 간병해야 하는 게 무서운 만큼 엄마도 앞으로 몇 년이나 네 뒷바라지를 더 해야 하나 생각하면 무서워졌어. 서로 그런 짐 지워주지 말고 각자 살자. 우리가 한 얘기 들었어? 장모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의 숨은 뜻 같은 건 알고 싶지 않아. 엄마 우울하다더니 그래서 그래? 네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어? 지금도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모임 시간 때문에 시계만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엄마 걱정해.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네 걱정만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문정금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강선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같았고 아들 같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든든했던 딸. 그런 딸이 결혼한 후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게 문 씨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가까웠던 탓이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딸이지만 여전히 엄마는 가까이에서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문 씨는 그런 딸에게 자신은 그저 파출부보다도 더 쉽게 부릴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문 씨도 그런 딸과 사위를 늙은 몸뚱이를 고생시켜가면서까지 뒤치다꺼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동딸인 강선아는 32살까지 문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직장이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너는 남자친구도 없니? 갑자기 남자친구는 왜? 아니, 남자친구 만나려면 좀 나가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데이트도 하고 그러려면. 엄마랑 살아도 연애도 하고 다 해. 걱정 마. 희한하네. 다들 나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어? 혼자 살면 힘들어. 엄마랑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30 넘은 딸이 엄마랑 살고 싶다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다 컸지만 여전히 엄마밖에 모르는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부러워.
부럽긴. 나는 아들 둘이라 며느리는 불편하고 아들들은 무뚝뚝한데 나도 딸이나 한 셋 정도 낳을 걸 그랬다. 친구의 말에 문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하면 더 섭섭해서 어째? 섭섭하긴 해도 어쩔 수 없지. 더 늦기 전에 시집 가야지. 그런 딸은 1년 뒤에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알아서 연애를 하고 있다더니 정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하자 드디어 30여 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근처가 편해. 딸은 문 씨의 집과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에 살게 됐으니 자주 왕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섭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죠. 엄마, 재료는 다 볶아놨는데 간을 잘 못하겠어. 간장 넣었어? 간장 넣었고 설탕도 넣었는데 맛이 제대로 안 나오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잡채를 만드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일이라며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잡채랑 또 뭐 하게? 미역국은 끓였고 갈비찜도 하려고. 갈비찜 레시피도 엄마가 알려줘야 해. 고기는 사놨어. 딸이 결혼을 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문 씨도 생전 딸에게 생일상 한 번 못 받아봤습니다. 딸은 미역국이나 기본적인 음식은 조금 할 줄 알지만 갈비찜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문 씨는 전화로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이 어디다 받아 적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간을 더해도 그 맛이 아닌 것 같아. 엄마도 정확한 양은 잘 모르니까 네가 간을 봐가면서 추가해야 해.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와주면 안 돼? 문 씨는 전화를 끊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잘 있었어? 사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 씨는 부엌으로 가서 딸이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엄마, 고마워. 고생하셨어요, 장모님. 아니야. 안부 전해드리고 저녁 식사 즐겁게 해. 사돈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 가자 문 씨는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시부모님 가셨어. 자고 가셨나 보네. 그러게, 나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어제 음식 너무 맛있다고 그러셨어. 그래? 그거 다행이다. 가까이 사니까 진짜 좋네. 문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를 호출하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겠어서. 근데 좀 이따가 시댁 가봐야 해서 시간이 없잖아. 미안. 근데 배불러서 직장도 쉬고 있는 애가 무슨 시집을 그렇게 자주 가? 딸은 임신을 해서 휴직 중이었는데 계절이 바뀌어 옷장 정리를 해야 한다며 전화했습니다. 보관해 놓은 옷상자를 옮기고 하는 걸 허리 아파 혼자 하지 못하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옷 정리를 하고서는 시댁에 가야 한다는 딸. 시어머니가 부르시니까 가야지 뭐. 딸은 주기적으로 사돈네 집에 갔습니다. 사위랑 갈 때도 있었고 평일엔 혼자도 갔죠.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놨어. 문 씨는 집에서 해온 반찬을 딸네 집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기도 했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허리가 아파 부엌에 잘 서 있지를 못하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을 자꾸만 불러대는 사돈네가 조금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같이 옷장 정리를 하니
3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딸만큼이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 것이 60대 문 씨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자 딸이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부탁해. 갔다 올게. 딸 집에서 딸은 나가는데 여전히 집안에 남아있는 문 씨. 10분쯤 앉아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 몇 개를 설거지한 뒤에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문 씨는 이렇게 가끔씩 딸네 집에 와서 집안일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딸이 임신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방문이 2번, 3번으로 는 것이 지금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다용도실로 가며 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만 안 했으면 이제는 좀 알아서 해라 했겠지만 그 몸으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게 딱해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문 씨를 찾는 것은 주로 무언가 부탁할 때였고 시댁엔 오히려 딸이 무언가 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힘든 일은 친정엄마인 문 씨가 다 하고 대접은 시집 식구들만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힘들다는데 어째? 오로지 딸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2달 뒤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 있다가 나온 뒤부터는 또다시 호출이 시작이 되었고 거의 문 씨와 딸의 공동 육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산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빈도로 딸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요즘 따라 문 씨는 이부자리에서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출근하는 시간이 되자마자 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 1시간만 더 자고 갈게. 그럼 나는 어떡해? 새벽에 인우가 자꾸 일어나서 잠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딸의 말에 문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살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 힘이 없고 피곤한 몸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딸의 집에 있다가 늦게 돌아오긴 했지만 잠도 꽤 잤는데도 꼭 물 먹은 솜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성화에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옮겨야만 했습니다. 애 좀 봐줘봐. 나 딱 1시간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문 씨는 딸에게서 손주 인우를 받아들었습니다. 피곤한 건 문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딸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가까이 되자 딸이 개운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잤어? 쾌한 모습으로 돌아보며 묻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그건 아닌데. 컨디션이 안 좋네. 그래? 아, 맞다, 엄마. 나 1~2달만 있다가 다시 회사 나갈까 하고. 벌써? 엄마도 있으니까 나는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전적으로 문 씨에게 맡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건 힘들지. 안 그래도 요즘 부쩍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하루 종일 혼자서 아이와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럼 나는? 요즘 들어 딸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돈네한테 좀 부탁해봐.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래. 안사돈도 일 안 하고 있다며?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긴? 그냥 다시 회사 나가봐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엄마한테는 잘만 하면서. 그건 엄마니까 그렇지. 사돈도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딸은 그런 시부모가 어려워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육아나 집안일에 무관심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사돈을 설득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애를 봐준다면 자신이 불편하다며 딸이 전혀 부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절대 싫다는 딸을 보며 문 씨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가져서 부럽다는 친구가 과연 이런 문 씨를 보고도 여전히 부러워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장모님, 저 리모컨 좀 찾아주세요. 사위가 퇴근해서 씻고 나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문 씨가 그런 사위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소파 옆에 있어. 없는데요. 문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잠깐 젓더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팔걸이 옆에 놓여있는 리모컨을 집어서 건넸습니다. 이상하다, 아깐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잘 찾으세요? 그냥 거기 있는 거를 왜 못 찾아? 안 보이던데. 아, 장모님. 포도 있죠? 저 포도 좀 씻어주세요. 딸이 애를 보러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에 사위는 문 씨에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문 씨를 부리는 폼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무장갑을 꼈다 벗었다를 서너 번 반복하다 보니 문 씨는 문득 자신이 지금 무얼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 엄마. 애기 이유식 전용 그릇에다가 담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건 왜 소독기에 안 넣고 건조대에 그냥 엎어놨어? 네가 어제 몇 개 버렸잖아. 그래서 없어서 락앤락에다가 담은 거야. 그 통은 너무 커서 소독기에 안 들어갔고.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짜증내는 딸을 문 씨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딸도 사위도 문 씨를 엄마나 장모님이 아닌 파출부쯤으로 여기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아? 그래. 식은땀도 조금 나고 그래. 그럼 내일도 못 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알았어. 딸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가지 않으니 몸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했던 핑계는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정말로 몸이 그리 좋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몸도 몸이지만 머릿속도 복잡하고 조금 기분 전환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거 갱년기네. 갱년기? 그래. 뭐 몸살 걸린 것도 아니라며. 나도 작년에 그랬잖아. 막 우울하고 그러지? 가슴도 답답하고, 몸에 힘도 없고, 머리도 좀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친구가 줄줄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게 다 문 씨의 증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운동도 하고 바깥에도 나가고 해야 해.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딸 집에 가는 건 좀 그만하고 자기 몸부터 챙겨. 아무래도 딸의 집에 출퇴근하는 일상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만약 복직을 한다면 육아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게끔 말해보자 결심했죠. 그래서 문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문 씨에게만큼은 희소식이 아니었죠.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 문 씨의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딸이 말했습니다. 나 둘째 생겼대.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고 오는 길이야. 그래서 엄마가 빨리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문 씨의 용건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벌써 둘째가 생겼다고? 그렇게 됐네. 계획에도 없던 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직 돌도 안 됐는데 연년생을 가졌다는 딸의 말에
문 씨는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왔습니다. 순수하게 축하만 해줄 수 없는 게 유감스러웠습니다. 초기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인우가 자꾸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며칠 동안 고된 일상을 보냈을 딸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복직 못하게 생겼네? 결국 문 씨는 갱년기 극복을 위해 바깥 생활을 하자는 다짐을 뒤로한 채 다시 딸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 갱년기래. 갱년기? 근데 갱년기가 정확히 뭐지? 우울증 같은 건가? 그런 증상도 있고. 문 씨가 딸의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대답이 문 씨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덜 바빠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그렇잖아. 사람이 진짜 바쁘면 우울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정신없는데? 엄마 며칠 동안 집에서 쉬니까 그렇잖아. 딸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안 오는 동안 냉장고 텅텅 비었어. 오늘은 반찬 좀 해놔줘. 문 씨가 어떤지는 딸의 관심밖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누구보다도 살뜰하게 살폈을 딸이지만 이제 문 씨 외에도 신경 쓸 것들이 많아 그런지는 몰라도 문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문 씨가 한시라도 빨리 엉망이 된 집을 복구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딸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문 씨는 점점 꺾인 꽃처럼 시들어져 갔습니다. 엄마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쉴게. 아, 이번 주말? 아, 어쩌죠, 장모님. 이번 주말에는 안 돼요. 왜? 저희 모임에서 야유회 가요. 뭐 야유회? 이 배를 해서 어딜 가? 아이, 괜찮아. 그리고 미리 약속된 거라서 못 바꾸는데. 엄만 다음 주에 쉬고 이번 주에는 와줘. 몸이 힘들어서 집안일도 못하고 애는 못 봐도 야유회는 갈 수 있다는 딸.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병원에를 좀 다녀와. 그러면 몸이 안 좋다고 한 지가 언제야. 아님 아프다고 하질 말던가. 무심한 딸의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 씨는 그 모습을 들키기 싫어 공연히 고무장갑을 끼며 뒤를 돌았습니다. 요즘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딸이 힘들어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 때려치우자 생각했다가 배가 불러오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아니야, 둘째 낳을 때까지만 좀 더 도와주자 생각했다가 감정이 하루하루 너를 띄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엔 좀 중요한 거라서 부탁 좀 드릴게요. 사위의 말을 듣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꼭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는 파출부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직장에 다니니 일하느라 힘들어서 집에선 쉬어야 하고 딸은 임신을 했으니 쉬어야 하고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문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가 놀러 가면 애를 봐야 하는 것도 문 씨였고 말이죠.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상 와서 뒤치다꺼리를 해주다 정신 차려보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었을 때 문 씨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도 중요한 모임의 야유회라기에 아이를 봐주러 주말에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지금 애 데리고 놀이터에 나와 있어. 칭얼거려가지고. 언제 와? 지금 갈 건데 가는 김에 이 옆에 마트 좀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 20분 안에 출발해야 해. 그 전에 갈 테니까 조금만 놀고 있어. 알았어. 최대한 빨리 와줘. 문 씨는 서둘러 마트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말고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걸어서 딸의 집까지 10분인데 장을 봐서 가면 시간이 아슬아슬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장은 나중에 봐야겠다. 문 씨는 다시 걸음을 돌려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속도를 높여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집 앞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딸이 사는 백일동 앞에 있는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곳엔 딸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사위가 손자를 안고 서 있었죠. 근데 장모님,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그냥 갱년기래. 갱년기, 그거는 아픈 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걸리는 거지? 뭐. 시간 지나면 낫는 거 아니야? 원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해. 딸의 말에 문 씨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좀 당신이 신경 써봐. 혹시 모르잖아. 조금 더 다가가자 딸과 사위의 대화가 더 잘 들렸습니다. 그런가? 하긴 엄마 아프면 안 되지. 딸의 말에 잠시 상했던 기분이 다시 괜찮아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엄마 아프면 우리 둘째는 누가 키워줘? 뭐? 그게 문제야? 그럼 제일 큰 문제지. 당신은 몰라 얼마나 힘든지. 그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야지. 장모님 혼자 계신데 지금 편찮으시면 혼자 둘 순 없을 거 아니야. 뭐? 혼자 안 두면?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난.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하거나? 어쨌든 우리도 장모님 도움을 받긴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계속 편찮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 에이, 그냥 갱년기인데. 아니, 앞으로라도 말이야. 그건 글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긴 당신 말이 맞아. 모시고 살거나 간병은 힘들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내가 애 둘 키우면서 엄마 간병을 어떻게 해? 그래도 장모님이 우리 인우도 키워주셨고 장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실까? 설마 그러겠어? 나중에 엄마 100살까지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면 난 좀 무서운데. 차라리 지금 엄마 도움 안 받고 말지. 딸의 말에 문 씨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빠른 걸음으로 딸에게 달려오던,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를 봐주던,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며 딸의 고생을 덜어주던 문 씨의 모든 행동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스스로 파출부가 아닌가 했던 생각이 그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파출부보다도 친정엄마라는 위치가 얼마나 낮고 하찮은지 깨달았습니다. 돈 안 줘도 뭐든지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잔소리를 해도 되고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않고 육아에서 살림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 노릇까지 다 해주는 파출부는 어디서도 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무보수로 말이죠. 딸의 말에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씨의 노동을 사위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딸의 영향이 컸습니다. 딸이 자신을 귀하게 대했다면 사위도 똑같이 장모를 어렵게 대했겠죠. 딸이 엄마를 막대하니 사위도 장모를 막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문 씨는 저벅저벅 딸과 사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일찍 왔네? 마트 안 들렸어?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해맑게 문 씨를 맞았습니다. 선아야, 응, 인우 좀 받아봐. 이제 엄마도 너 키우는 일 그만둘게.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키우는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인우를 키워줬지. 난 진작에 컸고. 아니, 35년 동안이나 너 키우는 일에서 엄마가 손을 못 댄 것 같다. 이제 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려고 하자 딸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뭐야, 왜 그러는데?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인우 안 받아줘? 나 지금 모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출발해야 돼. 모임이 있으면 애를 데리고 가던지 그건 알아서 해야지.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지금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게 아니라 집에 있어야지 당연히. 뭐야, 엄마. 화났어?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한 딸이 당황했습니다. 네가 엄마 나중에 병들어서 간병해야 하는 게 무서운 만큼 엄마도 앞으로 몇 년이나 네 뒷바라지를 더 해야 하나 생각하면 무서워졌어. 서로 그런 짐 지워주지 말고 각자 살자. 우리 하는 얘기 들었어? 딸이 뜨끔한 표정으로 문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의 숨은 뜻 같은 건 알고 싶지 않아. 엄마 우울하다더니 그래서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하는 소리를? 우울? 네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어? 지금도 엄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모임 시간 때문에 시계만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당연히 엄마 걱정해.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네 걱정만 해. 그럼 난 어떻게? 인우는 어떻게 하고, 둘째는 또 어떻게 하고, 지금 당장은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원래는 너 혼자, 아니 인우 아빠랑 둘이 해야 하는 몫인 거잖아. 그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데 전부 다 의미 없는 일이란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집에 오지 않을 거야. 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이제는 너희 인생에 참견 안 하려고. 엄마도 운동도 하고 놀러 다니면서 갱년기도 극복하고 덜 힘들게 살래. 이러다가 병나면 누구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아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알아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럼 갈게. 혹시나 엄마 보고 싶거든. 명절에나 한 번씩 와. 엄마! 그리고 문 씨는 그 뒤로 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한동안은 전화를 하고 찾아오더니 문 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딸도 화가 났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선아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너무 힘들어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사위나 딸이나 문 씨에겐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문 씨를 부리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말대로 딸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 넘는 말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 씨는 두 눈 꼭 감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 둘셋 키우며 사는 사람도 많은데 여태까진 그저 문 씨의 과보호였을 뿐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 내 자식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문 씨의 잘못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딸이 출산을 했다고 사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을 끊고자 다짐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사위와는 사진도 받고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더 흐르자 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둘째도 돌지나서 어린이집 보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난 복직도 했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긴 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마음도 그렇고. 엄마한테 모든 걸 기대려고 해서 미안해. 나중에 엄마 마음이 풀리면 연락 줘.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문 씨의 눈시울이 조금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 씨에게도 딸에게서 마음까지 완전히 독립할 시간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딸에게 말했던 대로 나가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갱년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전처럼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또 아침마다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도 하고 있는데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 씨도 조금씩 홀로 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연락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문 씨도 딸도 조금 더 성숙해져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문 씨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서로 짐되는 일 없이 앞으로는 그렇게 사랑만 하며 지내고 싶었습니다.